네, 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박민식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의원님 이번에 부산시장 출마 소식 들리는데요.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셔요? 이제 지금 일단 지금 한 9분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1차 예선전으로 4명을 뽑습니다. 그 1차 예선전이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민분들 또 당원분들한테 SNS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의원님 제가 의원님 이력 보니까 검사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생활 하시다가 정치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그 10년 넘게 검찰에 있고 주로 이제 특수부에 근무했습니다. 특수부에 근무하다가 2006년도 그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엑스파일 사건, 국정원 도청 사건, 그 사건의 제가 이제 주인 검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장도 전직 국정원장도 2분 구속하고 또 차장도 구속하고 또 그때 고위 인사가 자살도 하고 하여튼 엄청 전국의 핵 같은 사건이었는데 시끄러웠죠. 그 사건 잘 이제 처리하고 또 유명했던 판사, 검사,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또 판사, 검사, 경찰서장 이런 분 막 구속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언론에 당시에 불도저 검사다 이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난 적이 있는데 정말 여담입니다만은 검사로서 사람을 처벌하고 또 구속하고 하는 것이 자기의 직무이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사표를 쓰게 됐죠. 그때는 이제 정치 이런 뜻은 없었고 요즘에 이제 제가 어디 언론에 났기 때문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제가 사표를 쓸 때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요즘 아주 유명해지신 분 윤석열 총장 그 당시에 이제 그분도 평검사였습니다. 평검사였는데 제가 사표 쓴다는 소식을 듣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지금 잠시 나와봐라. 윤석열. 예, 전화해서 갑자기 자기가 이제 박 검사 지금 잠시 나와봐. 이런 식으로 약간 명령조로. 제가 맨 처음에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예. 예, 자기가 뭔데 내보고 나와라. 그래서 이제 검찰청 밖에 이제 쩔레쩔레 나가서 어디 중국집에서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저한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시쳇말로 네 같은 친구는 네 같은 놈은 특수부 검사를 계속 해야 된다. 변호사 해서는 돈 못 번다. 빨리 사표 반려하고 빨리 검찰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엄청 이제 자기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좀 기분이 이 사람이 자기가 뭔데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들어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잘 알지도 못한 사이인데 그것도 직접 밖으로 나오라 해서 둘이서 만나서 제 그런 사표를 만류하려고 아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까 남자로서 사나이로서 참 이분 고마운 형이구나 선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저는 몰랐죠. 그래도 저는 이제 사표를 썼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하여튼 저렇게 유명하게 되셨대 보니까. 또 그런 여담이 또 있으셨군요.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잘 챙기고. 아니 인간적으로 상당히 그 후배들을 잘 아끼고 제가 그 이후에 법사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재선 국회의원을 할 때 또 윤석열 저 양반이 무슨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한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 댓글 파동 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죠. 여당으로서 또 윤석열하고는 별로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상태인데 2012년도에 그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 당시였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또 윤석열 약간 편을 들다가 우리 당에서
상당히 제가 곤혹스럽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저는 훌륭하고 검사로서는 제가 그때 한 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검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당에서 약간 좀 밉보인 적이 있죠. 사람한테는 저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네, 또 특수통이시고 예. 거기에서 많은 또 활약을 펼쳤던 의원님이셨어가지고 예, 한번 여쭤봤는데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정원 도청 사건, 그런 거. 그게 워낙 그 당시에 뭐 엑스파일 사건, 그 그쵸. 유명한 그쵸, 사건이었고, 예, 노무현 정부 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왕 이제 검찰 얘기 나왔으니까 예. 사실 오늘 부산시장 출마 그거 관련해서 오셨지만 예. 한번 이쪽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괜찮죠? 괜찮습니다. 예, 예. 잠깐 돌발 질문 좀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지금 먼저 물어볼게요. 먼저 내사 종결됐던 이용구 차관 그 택시기사 폭행 사건 아시죠? 예, 예. 그 경찰 쪽에서는 이제 내사 종결하고 블랙박스 지워졌다고 했는데 검찰에 가니까 갑자기 복원됐다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뒤봐주기 논란이랑 뭐 특가법 적용 관련돼서 말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맨 처음부터 제 페이스북이다 또 제가 페이스북 그 기재한 것이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이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깨름직한 뭔가 은폐되어 있는 그런 의혹이 많은 사건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검찰에서 지금 그 블랙박스를 네. 복원해서 조만간에 이제 법무부 차관이 현직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소환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그 이제 당시에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뭐 운행 중인 과정에서 멱살을 뒷목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특가법 적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보통은 그런 사건이 갑자기 생기면은 막 이곳저곳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예, 자기가 아는 뭐 경찰관이다, 뭐 검사다, 판사다. 근데 이분은 또 워낙 실세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 그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청와대다, 뭐 경찰이다, 뭐 어디 전화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뒤봐주기 있었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행적이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냥 뭐 조사도 안 하고 사람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 대해서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처벌 부른 합의서를 냈는데 그것도 경찰이 써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거기서 깨끗하다면 본인이 그 당시에 그 사건 났을 때부터 그 택시기사하고 합의할 때까지의 본인의 통화 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제출 안 했나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했다는 소문은 못 들었는데 아마 검찰에서 그 부분을 당연히 압수수색을 하든지 통화 내역 조회를 하든지 해서 진상을 밝히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현역 법무부 차관이지 않습니까? 네, 차관. 근데 이분은 그 이후에도 윤석열 그 불법 징계 그 사건에서도 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예, 그 징계 청구하고 할 때 징계위원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고 또 이 폭행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고 이번에 또 뭐 김학의 그 사건에도 또 연루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도가 된 걸 봤는데 여러모로 보나 법무부 차관으로서는 참 부적절하다. 그리고 어떻든 이제 피의자로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여러 가지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은 깨끗하게 사나이답게 법무부 차관 사표 쓰고 자기 뭐 떳떳하다든지 뭐 검찰에 조사받을 때 받아야지 현역 법무부 차관 직위를 갖고 조사받는 거는 상당히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깨끗하게 사나이답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방금 또 김학의 건도 되게 이슈의 논란이에요.
그 출국 금지 문제인데 그분은 사실 별장 선접대 사건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출국 금지 문제로 법무부의 압수수색 지금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조만간에 저는 그 전모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팩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단죄를 해야 되죠. 뭐 그냥 나쁘다라는 거 네. 가지고 그 사람 뭐 사형에 처한다든지 감옥에 보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봉건 시대의 원님 재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핵심은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적법 절차의 대상에는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심지어 살인한 사람까지도 적법 절차를 통해서 그 살인자를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검찰이 있고 판사가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살인했다고 해서 그냥 그 다음날 아무나 가서 사형시킬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제 언론에 보면은 과거에 뭐 몇 번이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거는 맞죠. 근데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검사가 주인 검사가 출국 금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신청을 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거의 99%다 오케이를 해줍니다. 출국 금지를. 그런데 피의자여야 되는 거죠. 정식으로 입건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냥 그런 세간의 의혹만 있고 실제로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사건이 과거에 있었지만은 이미 다 몇 번이나 무혐의 처분된 거죠. 예. 그것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든지 처리 안 되었든지 간에 적법 절차의 그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한다라고 하면은 사건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 이제 출국 금지를 해버렸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출국 금지를 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문제를 삼냐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지금 말해서 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지금 말해서 그거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놈 나쁜 놈이니까 처단해라 이런 뜻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검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오버 액션을 한 거죠. 아무 근거도 없이.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이 이제 이른바 검찰의 법무부 검찰의 과거사 문제지 않습니까? 과거사 문제로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인가 그런 데서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몇 가지 10가지인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김학의 이 별장 성접대 사건 그리고 이른바 좀 유명한 누굽니까? 그 윤지호 안민석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인가 외국에서 데리고 온 윤지호가 뭘 해서 이른바 그 무슨 언론 사주 뭐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윤지호를 한번 보십시오. 윤지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지호는 그냥 실컷 막 무슨 독립투사처럼 온갖 거짓말과 이야기를 다 떠벌리다가 또 그 윤지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쓰고 그렇게 독립투사처럼 그 비호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 윤지호 한 이야기가 거의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러면 사실 윤지호를 빨리 출국 금지를 했어야 되는데 윤지호는 그냥 지발로 그냥 외국에 떳떳하게 출국해서 도망간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김학의 사건과 윤지호 사건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 사건으로 검찰의 명운을 걸고 해라 이렇게 했지만 그 두 사건의 그 주인공에 대한 내로남불식의 조치는 한 사람은 아예 법에도 없이 출국을 금지시켰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뻔한 그 범법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유히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 참 법 집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상당히 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적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긴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박원순 시장이요. 요즘에 휴대폰 또 그것도 내사 종결됐던 건인데 그 휴대폰 반납해서 복원했는데 사실 속 시원하게 뭐 나온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너무 자, 답답한데. 정말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죽음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또 사실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권과 또 그 정권의 친한 친시민단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그야말로 정말 가관이죠. 도대체 법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그 피해자가 며칠 전에 피해자 가족들이 올린 그 탄원서입니까? 보면은 정말 마음이 절절합니다. 잠도 못 자고 거의 막 생과 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숨쉬는지 확인한다고. 지금 근데 2차 가해, 3차 가해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 반성이나 사과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저간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감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휴대폰 문제, 저는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건은, 휴대폰은 공용 물품입니다. 소유권이 서울시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물건을 서울시는 공용물이니까 우리 국가 재산이듯이 서울시 재산이에요.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서울시가 그 재산을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가족한테 인도하는 사례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휴대폰을 마음대로 소유권 포기한 담당자는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형법 141조에 공용물품을, 공용물건, 서류, 뭐 전자기록 장치 이런 공용물품을 무효로 하거나 또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경우에는 그 형법 141조에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징역이 자그마치 7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하고 또 그 형법 141조의 공용물품 무효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 핸드폰, 박원순 시장의 고 박원순 시장 핸드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 이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된 그 사건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이외에도 박원순 시장은 선출직으로서 뭐 대통령 다음으로 사실은 큰 그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휴대폰 안에는 여러 가지 기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기밀 자체도 서울시의 재산입니다. 그거를 가족한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증거인멸이나 또 비밀침해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증거인멸의 오해를 받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는 마무리를 했지만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서 그 박원순 시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은폐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사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핸드폰 그 안에 또 내용물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증거를 사실 마음대로 줬다. 명백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촉구하는 거는 수사기관 서울시는 하루빨리 그 소유권 근거도 없이 소유권 포기한 휴대폰 그 조치를 빨리 취소하고 휴대폰 반납해야 돼요. 반납받아야 됩니다. 반납받아야 되고, 또 검찰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속히 그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 보존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빨리. 예. 네. 정말 이거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고요. 또 이제 다음 한 가지 또 물어볼게. 정인이 사건. 네. 예, 이것도 내사 종결됐었던 건이에요. 예,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아동치사였다가 갑자기 살인죄로
밖에서 뭐 국민들이야 다 환호성을 쳤지만 사실 거기 배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특별 지시를 내려서 그런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또 뭐 대깨문 그쪽에서는 막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뭐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이 뭐 어떻게 특별 지시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워낙 그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총장이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고, 관심 가졌으면은 이거는 살인죄다. 그렇게 살인죄와 그 학대치사죄는 아주 천장지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통상은 뭐 검찰총장이 그런 개별 사건에 네. 그 공소장을 네.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이 이제 죄명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세세한 일까지 과연 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아주 그 대형 사건이라기보다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총장이 또 충분히 그렇게 특별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이지만 예. 내렸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또 문 대통령하고 이제 여권에서는 아니라고 선은 딱 그었어요. 근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근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이제 검사로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있다가 지금 뭐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는 배경,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난 1년 동안 이 청와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뭐 여당 국회의원들 아니 합동 작전하듯이 윤석열을 핍박하는, 찍어내기 위한 그런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국민들이 윤석열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을 정치라는 바다에 끌어온 것은, 그리고 지금 대선 유력 후보로 등극시킨 장본인은 결국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고 추미애 장관이고 지금 여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찍어내고 무리를 거듭하면서 핍박을 하고 하니까 상식 있는 국민들 눈에서 볼 때 저건 너무 심하다. 어떻게 저 사람 또 용기가 있다. 저렇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런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나서네.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이끌면 좋겠다라는 게 일반 장사미사들의 그런 당연한 또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대선 후보 거론이 되는데, 어떻든 이번 임기가 지금 7월까지지 않습니까? 7월까지인데 뭐 두 가지로 봅니다. 우선은 개인적인 본인의 그런 정치에 대한 의지, 이제 두 번째는 그 어떤 여론의 추이. 근데 사실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국민들의 어떤 지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저는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나라가 어렵다. 지금 나라가 낭떠러지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의 압박이 심해지면은 사실은 뭐 본인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 사명감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사명감이 있다고 하면은 정치권에 눈을 감고 나는 모르겠다 외면하거나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7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또 그때까지의 전국 상황이, 여론의 추이나 전국 상황이 그런 뭐 정치 현장에
윤석열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네. 또 중요한 거 얘기하셨네요. 사명감. 네, 사명감. 예, 윤 총장님께서 사명감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에 따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곧 또 이제 박범계 장관 후보자, 예, 하도 요즘에 까도 계속 나오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박범계 지금 후보자하고 같이 이제 그 국회도 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하면은 법무부가 이제 Ministry of Justice, 지금 와서 영어로 그대로 하면은 정의를 구현하는 부서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그 법무부 장관의 면면을 보면은 참 답답한 것이 맨 처음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또 뭐 다음에 박상기 장관이 있었지만 그분은 뭐 존재감이 거의 없는 분이고,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이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면면을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까도 양파처럼 그렇게 뭔가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저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그냥 입으로만 뭐 정의를 외치고 또 인권을 외치고 또 뭔가 사명감을 자기 희생을 그렇게 많이 외친 사람들 치고는 정말 정반대의 그런 모습. 근데 뭐 법도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뭐 여러 번 어기고, 또 자기 또 뭔가 그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뭐 자기 재산이나 자기 가족 이런 데 보면은 참 수시로 바뀌어요?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진보 인사들의 그런 아주 자기 희생적인 뭐 이런 그냥 상상만 하던 그런 생각과는 모습이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참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기다리는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또 박범계 후보자 보면은 세 분 다 공통점이 까도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의혹 덩어리, 어떻게 보면 삼총사,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과연 해야 되냐, 이러면은 참 외국에서 국제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하려면 저렇게 의혹이 많아야지 마치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법무부 차관도 지금 뭐 좀 이따가 이제 검찰에 조사받아야 될 처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죠. 법무부 장관은 지금 박범계 후보자는 지금 좀 이따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피고인이죠. 패스트트랙. 장관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현직 차관은 또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법무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거 무슨 여당 야당을 떠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인사권자인데 저렇게 법무부 장관 시킬 만한 사람이 없냐, 그런 참 안타까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모르죠.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의혹이 많아서 사실은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렵죠. 제가 옛날에 법사위에 있을 때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들이 이거 여론이 너무 안 좋다 해서 그 사람 자진 사퇴를 시킨 기억이 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의혹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그분한테 상당히 좀 죄송해요. 죄송할 정도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혹이 많아도 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청문회라는 것이 사실은 뭐 아무 의미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명하겠죠. 예. 하게 될 것 같다, 결론은. 네. 그러면은 이번에 또 공수처 출범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 거기에서도 뭐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니 그리고 또 공수처 수사 1호가 이제 막 윤석열 총장 될 것 같다, 뭐 김학이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되는 말들이 많은데 수사 1호 예상 한번 해주시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제가 뭐 팔 걷어붙이고 반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초선 의원, 재선 의원 때부터도 반대를 하고 지금도 여러 번 반대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위헌 기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필요도 없는 기구고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는 기구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권을 만약에 이제 탈환하면은 어떻게 보면 1호 법안으로 공수처를 폐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가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공수처가 설치됐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공수처장이 뭐 지금 뭐 청문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뭐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제가 그분 그 임명 지명될 때 제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공수처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를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관의 장이 그런 수사 경험이 전혀 없다? 약간 좀 나중에 잘못하다가 이 허수아비 공수처장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되고, 그런 맥락에서 이 정권이 이 공수처장은 약간 그냥 말랑말랑한 허수아비 공수처장을 세워놓고 공수처 차장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실세 차장을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사실은 의혹이 세간에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심히 봐야 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물론 그 존재 자체를 저는 부인합니다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설치된 마당이기 때문에 뭐 1호 사건이다, 2호 사건이다 이런 초창기에 하는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공수처가 어떤 그 존재 뭐 최소한의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안 하겠죠. 뭐 근데 모르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대선과의 그런 맥락 이런 측면에서 언제 숨겨진 발톱을 드러내어서 이 공수처를 그런 대선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공수처 수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저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워딩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해서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과 계속 이렇게 싸우고 핍박하고 싸워서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손해구나. 예. 그러니 지금 와서 이제 강한 작전에서 약간 그러니까 윤석열을 내놓고 윤석열 검찰을 노골적으로 찍어내는 그런 전략에서 방향을 틀어서 약간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넣어서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서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게 해서 이렇게 고사시키는 그런 작전. 그러니까는 이제 싸움하기보다는 서로 좀 뭐 겉으로나마 나쁘지 않은 관계를 청와대가 이 윤석열 검찰과 재설정한 것 아니냐, 리세팅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공수처 그래서 그게 쭉 가서 이제 청와대 의중대로 윤석열이 뭐 정치에도 안 나오고 자기들의 정권 재창출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좋은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월성 원전 사건이다, 또 뭐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이다, 뭐 울산 사건이다, 뭐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와대에 다시 이제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될 때 이제 청와대에서는 숨겨져 있던 칼을 다시 들이밀 수밖에 없다.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칼이 뭐냐? 결국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벽히 끌어안은 거는 아니네요. 보여지는 거. 약간 이제 전술적인 어떤 작전 변경이죠. 예. 작전 변경. 예. 예. 아, 너무 계속 이쪽만 물어봤죠? 예. 자, 본격적으로 부산시장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예, 부산시장 이제 출마하시는데 그 정치 현안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먼저 부산시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산시장 출마한 거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떨어진 놈이 부산시장에 왜 출마하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렇지만 제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뭐냐면 제가 6년 전에 제가 재선 의원일 때 당시에 이제 40대였죠. 그때 부산시장 맨 처음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됐는데 결국 이제 본 경선에 올라간 사람은 근데 그거 이제 서병수 전 시장님이죠. 그리고 권철현 대사님. 정치 거물들하고 제가 그때 40대 40대일 때 이제 도전을 해서 맨 처음에도 그때 한 여론조사가 한 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분들은 뭐 정치 경력이 저보다 훨씬 뭐 10년 이상씩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경선 결과는 아주 2%인가 3% 아주 박빙이었어요. 예. 많이 올리셨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석패를 했죠. 석패를 했고 그 이후로 부산에서는 박민식이는 결국 언젠가는 부산시장 한번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에 대한 그 일편단심 그게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새로운 컨셉 또 새로운 스타일로 이 추락하는 우리 부산에 어떤 비상의 날개를 한번 달아드리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처지가 좀 안 좋아도 자고 우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된 겁니다.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부산에 대한 일편단심과 간절함 그걸로 정면 돌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주요 대표 공약이잖아요. 네. 네, 공약 한번 소개. 제가 대표적인 공약은 4가지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산이 제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뭐 벌써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부산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 부산 사람들 만나면 목소리도 크고, 예, 뭐 대학 다닐 때도 부산 출신들끼리 모이면은 내 부산 출신인데 뭐 부산 사람 아이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부산은 추락. 그러면서 인구도 이제 한 400만에서 지금 330만대입니다. 네, 곧 인천하고 가까워져. 인천보다도 이제 앞으로 전망은 제2의 도시를 인천한테 뺏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이 추락 그리고 패배 어떤 상실, 좌절 이런 어두침침한 분위기가 한 20년, 3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부산시장, 부산의 리더죠. 그동안 20년 동안 부산의 리더들의 미래가 없었다. 지금 와서 리더의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도시의 미래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그러면 정말 살 길이 뭐냐? 요즘에 뭐 어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춘 이제 후보 보면은
일자리를 뭐 20만 개를 만들겠다, 30만 개를 만들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헛된 공약입니다. 예,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예, 일자리가 있는 일자리도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있는 일자리도 없어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막 취임했을 때 뭐 일자리 상황파이다 뭐다 뭐 퍼포먼스를 많이 했지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셈이죠. 헛된 공약이고 희망 고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20만 개, 30만 개 만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부산이 이제 그게 왜 어렵냐면 옛날에 배 만드는 조선산업, 또 해운, 기계 이런 전통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사실상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부산의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이끌어갈 그런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동력을 새롭게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정치인들이 뭐 선거에 나와서 일자리 20만 개, 30만 개 만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것은 정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국민들한테 괜히 기대만 주어서 큰 그 환멸만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자리라는 것이 그냥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듯이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뭐 종이 줍고 이런 전등 끄고 하는 그런 일자리 같지도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100만 개 만들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생존의 기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부산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여태까지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어떤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고속버스 톨게이트 가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있었죠. 은행 점포를 가도 사람들이 다 돈을 나눠주고 지금은 다 그것이 뭐 ATM기로 바뀌고 또 기계로 그 카드로 다 바뀌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산을 4차 산업혁명의 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벤처 전문가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하고 오랫동안 토론을 한 결과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 말이라고 하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그런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다 또 수도권의 판교밸리 이런 것을 능가할 만한 가장 최적지가 어디냐? 유일한 최적지, 다른 데는 되지도 않답니다. 유일한 최적지가 바로 부산이다. 부산, 울산, 경남 여기다. 왜냐하면은 그 프로그래머다 또 뭐 코딩 하는 사람 전문가들 뭐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근데 다른 도시에는 그 사람들을 땡길 만한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은 그래도 뭐 수도권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주 환경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고 특히 대학이 많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 또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엔지니어들, 전문가들을 충분히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뭐 인도나 아프리카 또 뭐 유럽, 미국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까지 얼마든지 끌어당길 수 있다. 그러려면 이제 유인이셔야 되겠죠. 뭐 어떤 뭐 세금 문제라든지 또 뭐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면은 부산이 이 판교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의 그런 천국이 반드시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부산의 어떤 먹거리가 마련되고 또 나아가서 부산을 보통 이제 국제도시라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한다고 국제도시 안 됩니다. 지금 가면 부산에 물론 코로나 시대지만은 코로나 시대 전에도 국제도시라고 하면은
아시아 사람들, 뭐 홍콩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뭐 인도네시아, 유럽 사람, 아프리카 뭐 바글바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산에 가면은 외국 사람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만 국제도시 지향한다는데 그거는 국제도시가 아니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를 만들려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의 그런 메카로 만들어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외국의 젊은 사람들이 부산을 방문하고 또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부산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살 길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부산에서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이것이 가덕도. 이제 제일 큰 현안인데 사실은 저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2011년도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국회에서 부산 의원들을 대표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가덕도 백지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가 반대 토론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여당 야당 둘 다 사실 공동 책임이에요.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할 것 없이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800만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이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엄청나게 사실은 그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선고용이다 많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그 뭐 입으로만 뭐 하고 자꾸 시간 끌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자기가 결단 내리면 그거로 끝입니다. 근데 아직도 대통령이 결단을 안 내리고 이번 또 이제 재보궐선거 있으니까 뭐 김용춘 의원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제 불지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민들의 그 어떤 피로감을 증대시키려고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빨리 결단을 내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일편단심으로 일관성 있게 저는 가덕도 신공항은 이것은 비단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민들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가덕도 신공항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 요즘에 부산에 코로나 너무 상황 안 좋지 않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겠죠.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고 뭐 2단계다 3단계다 이런 것보다 저는 그동안 이 정부가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합니까? 물론 그 방역의 문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모든 국민들한테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또 뭐 이런 그 당하는 뭐 당한다기보다는 그 우리 국민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선량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따르죠. 그런데 그 피해가 너무 심하거든요. 특히 자영업자들 뭐 9시까지 영업해라. 그럼 9시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뭐 식당은 옆집에 식당은 하는데 뭐 커피숍은 또 앉아서 커피 못 마시고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이건 또 바뀌었습니다만은 또 뭐 알다시피 뭐 헬스장은 안 되고 또 무슨 다른 데는 되고 뭐 어떤 학원은 되고 안 되고 얘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느낄 뿐만 아니라 겪어야 되는 그 피해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분석하고 진단을 한 뒤에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막 단박에 뭐 9시까지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 그리고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만은 저도 기본적으로 9시까지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방역의 핵심이란 게 뭐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방역이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거리두기 하라는 거거든요. 거리두기 하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만 비행기 타고 올 때는 전부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타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 그렇죠. 사람 붙어 있는데 KTX나 SRT를 타면은 전부 다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도대체 정책의 뭔가 형평성이나 일관성의 기준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안철수 의원께서 야행성 동물이냐 코로나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도 거기 상당히 뭐 경청할 만한 지적이라고 보는 게 거리를 두려면은 오히려 시간을 늘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12시까지라고 하면 9시까지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밀집이 될 거라도 그걸 오히려 12시까지 하면은 좀 더 거리두기에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 하여튼 방역 당국에서 좀 더 세밀한 그런 분석, 진단을 한 뒤에 정책을 좀 시행을 했으면은 국민들한테 좀 더 덜 그런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얘기하니까 참 우울해지는데요. 다시 그냥 부산 다시 선거로 한번 가볼게요. 예, 선거 이번 사실 선거가 민주당 그 오거돈 시장 성 문제로 이게 이뤄지는 보선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서울이나 부산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성 비위 문제로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그 당헌 당규에 본인들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그 될 때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면은 본인들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또 그것도 뭐 입 싹 닫고 다시 이제 당헌 당규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내는 판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수백억의 그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네, 800억이 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 법률가 입장에서는 그 돈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돈을 써야 되는 이유를 제공한 사람들은 결국 민주당의 전직 그 시장들 아닙니까? 그럼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고 이거는.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뭔가 보전하는 전보받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도의적으로라도 본인들이 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민주당 정부가 또 여러 가지로 뭐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얼굴이 참 두꺼운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후보 취소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당헌 당규에 못 박아 놓고 일반 국민들 세금을 그렇게 수백억 쓰면서 이렇게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그 수백억 돈을 지금 코로나로 신음하는 서민들한테 뭐 이재명 지사나 누가 나와서 이낙연 뭐 전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뭐 선택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런 말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후보 안 내고 그 돈을 어려운 서민들한테 먼저 지원하겠다라고 해보십시오. 국민들이 박수치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전혀 할 사람들이 아니다. 얼굴이 낯이 참 두꺼운 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독 이제 이번 선거가 그래도 좀 깨끗한 후보, 흠없는 후보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그 성 문제나 뭐 이런 문제, 미투 문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번 성 문제 때문에 성 비위 때문에 발생한 보궐선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흠이 있는 또는 의혹이 있는 후보라고 하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고 어떤 뭐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후보는 안 나오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의원님은 없으신가요? 근데 이제 세간에 뭐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근거 없이 네거티브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게 나중에 본선에서 문제가 될 때는 우리 당 전체에 심각한 그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건 적극적으로 저는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제 사실 발표 여론조사를 제가 봤는데요. 국민의힘이 그전까지 조금 약간 상위 됐다가 그 민주당이 다시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뭐 이제 코로나로 뭐 뒤숭숭하기도 하지만 또 그 후보들 간의 그 네거티브 문제 그런 것들로 해서 또 시민들이 돌아섰다는 뭐 분석도 나오는 기사도 봤는데요. 사실 그 갑자기 왜 바뀌었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의 그 뭐 신뢰도라고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를 100% 믿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뭐 100% 신뢰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경고로 저는 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제 그동안 저희 당 지도부가 뭐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부산은 약간 좀 논외로 부산시장은 뭐 암묵적으로 따놓은 당상 아니냐, 누가 나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마포 포럼에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와서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 1시간 동안 그 말씀을 하시는데 99%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부산시장의 부자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한 두세 달 됐습니다. 아니 위원장께서 너무 서울만 걱정하고 부산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주 그래서 좀 약간 돌직구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이 정책이나 뭐 조치나 행태를 보면은 뭐 워낙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게감을 두지 않고 있다. 저는 이것은 여론조사가 뭐 좀 안 좋게 나왔다를 떠나서 상당히 우리가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이번 선거 부산시장 선거도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보궐선거죠. 그렇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총선보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당이 결집이 응집이 많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지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고 많은 인적 물적인 자원을 동원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근데 우리 야당은 그런 기본적인 무기에서 훨씬 뒤처지는데 지도부의 관심도 떨어진다. 홀대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여론조사가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괜찮지 않냐라고 해왔을지 몰라도 본선에서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동안에 특히 이제 당 지도부에서 부산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는 여러 가지 그 조치를 보면은 하여튼 부산을 무게감 있게 생각은 안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또 최근에 뭐 경선 룰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 서울시장 선거 못지않게 부산시장 선거도 중요하다. 쉽지가 않다. 절박하게 매달려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중요해서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런 데 너무 몰입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산시장 선거는 약간 홀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통령이다 또 김영춘 후보다 뭐 가덕도 신공이다 계속 부산을 위해서 뭔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이제 인상을 주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이제 첫 번째 반성이 들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경선 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정치 지형과 부산시장 선거의 정치 지형이 판이하기 때문에 그 룰도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당헌 당규에는 당심 50%, 또 국민 여론 50%라고 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쉽게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하는 어떤 단일화 전선을 만들어야 필성이다. 쉽게 말해서 안철수 대표를 끌어당겨야 된다. 같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헌 당규에 당원 50%, 국민 5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선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 100%로 간다. 이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 결정에는 저는 뭐 수긍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쪽 중도를 땡겨야 되니까. 그런데 부산에는 꼭 그 규정을 할 필요가 있냐. 정치판이 다른데 왜 그 서울의 규정을 그렇게 자동 오토매틱으로 부산에도 적용하냐. 여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 또 당원들 불만이 상당히 비등합니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꼬박꼬박 당비 내든 우리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풍찬노숙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당을 지켜왔던 그런 당원들의 투표권이 사실상 무시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걸 여러 번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헌 당규 50대 50의 규정을 뭐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은 그걸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막 그거를 무시하는 결정을 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뭐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당원 비율을 줄였다, 없앴다 라고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할 때 방식이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면 이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ARS를 할 때 물어봅니다. 뭐 첫 번째, 집이 어디 사십니까? 뭐 물어보고, 혹시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하면은 지금 우리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려면은 근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저 더불어민주당 지지합니다. 또는 속으로 자기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 후보를 선택하는 데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후보, 강한 후보, 흠이 없는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역선택의 걱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그런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지지정당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약 3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그 30%나 되는 광범위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투표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바보짓이고 민주정당으로서 자기 부정일 뿐만 아니라 그 정체감에 심각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잘못된 조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경선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할 때 반드시 저는 이 부분만은 바꿔야 된다. 반드시 물어서 최소한 중도 정당을 지지하는 건 괜찮습니다. 중도남 또는 자기는 무소속이다 이런 사람 지지하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고 표시한 사람은 배제를 해야죠. 그리고 그것만큼은 우리 공관이나 당 지도부에서 저는 빨리 받아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지 안 하면은 잘 되길 바라질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우리 부산의 많은 전통적인 당원들, 아까 말씀드린 자기 꼬박꼬박 매달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당비 내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뭐 시쳇말로 그냥 태극기 부대 아주 그 보통 말하는 아주 뭐 극우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적인 당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지금 이런 공관위 조치에 대해서 야 10년 20년 동안 당비 내고 우리 당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나는 투표권이 없고 아니 자기 친구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한테는 투표권이 잠재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니까 당원으로서 자부심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고 도대체. 참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서 빨리 저는 바꿔주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진짜 뭐냐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그 부산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존경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사 포커스 TV 시청자 여러분, 젊은 부산 또 젊은 시장 박민식한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난 총선에서 많은 응원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패배해서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없지만 정말 부산을 한번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컨셉으로 한번 이끌어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박민식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정말 추락하는 부산에 비상의 날개를 힘껏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 대한 일편단심과 간절함으로 똘똘 뭉친 박민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박민식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